68세의 고순애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니 벌써 7시 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며느리 세림이가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순애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달걀 프라이를 뒤집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고마운 애야, 정말로. 순애의 무릎은 벌써 3년째 말썽을 부리고 있었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상훈이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홀로 지내던 순애에게 세림이만큼 고마운 존재는 없었죠. 8시 정각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세림이가 들어섰어요. 36세의 세림이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카디건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병원 가기 전에 뭐라도 드시고 가셔야죠. 응, 고마워. 너도 먹었니? 저는 집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님만 챙기면 돼요. 세림이는 순애의 가방을 챙기며 병원 예약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무릎 상태를 점검받는 날이었어요. 순애는 세림이의 꼼꼼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세림이는 순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관절에 안 좋대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죠. 돈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순애는 세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상훈이가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났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 동안 세림이는 순애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죠. 어머님, 저기 보세요. 저 할머니 혼자 오셨나 봐요. 참 안쓰럽네요. 세림이가 가리킨 곳에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림이는 약국에서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사주었습니다. 한 병에 5만 원이 넘는 비싼 것이었어요. 세림아, 이건 너무 비싸다. 안 사도 돼. 어머님,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순애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딸도 이만큼 해주기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림이는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뭐가 떨어진 거 없으세요? 응, 계란이랑 우유 정도? 그럼 장 봐드릴게요. 어머님은 차에서 기다리세요. 순애는 차 안에서 세림이가 장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큰 카트에 이것저것 담아오는 세림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계란과 우유뿐만 아니라 고기, 야채, 과일까지 가득 담아왔습니다. 세림아, 이게 다 뭐야? 너무 많이 샀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죠.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세림이는 정말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뭘 해서 이런 복을 받았나 싶어.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식당을 하며 아들을 키웠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세림이가 준비해준 저녁은 정말 맛있었어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었습니다. 세림아, 너 요리 솜씨가 언제 이렇게 늘었니?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서 연습 많이 했어요. 순애는 세림이의 대답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아들도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세림이는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서 세림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착한 애야. 내가 이 애를 친딸처럼 생각해도 되겠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바늘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순애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순애 고객님이시죠? 저는 신한은행 개인금융센터 김지영 과장입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신 인감증명서 재발급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다고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지영 과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순애님 맞으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이 번호 맞으시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맞긴 한데 정말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희 시스템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순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상훈이는 해외에 있고 며느리 세림이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며느리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서류 검토 중에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지점에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나요? 송파 지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림이가 인감증명서를 신청했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오후 3시쯤 세림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들어 세림이는 거의 매일 순애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세림아, 너 혹시 내 인감증명서 신청한 적 있니? 세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인감증명서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난주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 세림이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은행에서 먼저 전화해서 개인정보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순애는 세림이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심성이 없어져. 어머님, 앞으로는 그런 전화 오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거든요. 세림이는 순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런데 세림아, 너는 요즘 일은 안 하고 있니? 매일 나를 챙기느라 바쁘지 않아? 제가 치과 일을 그만뒀거든요. 잠깐 쉬면서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니? 상훈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세림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훈이도 이해해줘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착한 며느리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세림이는
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해주었어요. 순애는 부엌에서 세림이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야. 친딸도 이만큼 못 해줄 텐데. 저녁을 먹으면서 세림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함께 시장 가실래요? 시장? 뭘 사러? 김장할 때가 됐잖아요. 배추며 무 좀 사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 준비까지 생각해 주다니요. 세림아, 너 혼자 김장 담글 수 있어? 힘든 일인데. 괜찮아요. 어머님께 배우면서 하면 되죠. 올해는 꼭 어머님 손맛 배우고 싶어요.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친딸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는 세림이 말대로 보이스피싱이었을 거예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괜한 의심을 하나 봐. 세림이 같은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 순애는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세림이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지만 그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행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 8시 반 순애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세림이가 오기 전에 혼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지하철을 타고 송파지점까지 가는 건 충분히 가능했어요. 순애는 간단히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송파지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순애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며칠 전에 김지영 과장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김지영 과장님이요? 죄송한데 저희 지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김지영 과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혹시 제 명의로 인감증명서 신청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순애는 신분증을 꺼내 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고순애 고객님 명의로 지난주 화요일에 예금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예금담보대출이요? 저는 그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잠시 후 중년의 남성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출 담당 박상민 과장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순애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여기 보시면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담보대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고요. 위임장이요? 누구한테 위임했다는 거예요? 강세림 씨로 되어 있네요. 며느리분이신 것 같은데요. 순애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세림이가 자신 모르게 대출 신청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위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 과장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인감도장은 분명히 고객님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위임장의 서명도 고객님 필체와 비슷하고요. 하지만 고객님이 직접 위임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럼 이 대출이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금담보대출은 고객님이 저희 은행에 맡기신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은행에 정기예금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담보로 잡힐 뻔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고객님이 직접 위임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거든요. 박 과장은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과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세리미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착한 며느리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며느리분과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애는 대출 신청 취소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에게 부탁했어요. 이 일은 당분간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만약 정말로 문서 위조라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리미가 정말 자신을 속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순애는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인데도 입맛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세리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세리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나?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순애는 며느리를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세리미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아,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순애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세리미를 추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세리미가 순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애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속였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날 저녁 세리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순애는 세리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순애는 또 다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등기소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자신이 소유한 소형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상가 건물은 순애가 30년 전에 식당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산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순애에게는 노후 생활비의 중요한 원천이었죠. 등기소까지 가는 길은 더욱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무릎이 아픈 순애에게는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등기소에 도착해서 순애는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순애는 상가 건물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열람 신청이 최근에 여러 번 있었네요. 여러 번이요? 네,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3번 정도 열람하신 기록이 있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 있나요? 신청자 명단을 보니까 강세림 씨로 되어 있네요.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림이가 자신 몰래 상가 등기부를 여러 번 열람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본 순애는 더욱 놀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부동산 감정평가 신청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누군가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뜻이었어요. 이 감정평가는 누가 신청한 건가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역시 강세림 씨로 되어 있네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인 것 같은데요. 순애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세림이가 자신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등기소에서 나와서 순애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은행에서 확인한 예금담보대출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동산까지요. 세림이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림이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순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세림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참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순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추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님,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혹시 몸이 괜찮으세요? 세림이가 순애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의 관심에 감동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그런데 세림아, 혹시 너 요즘 돈이 필요한 일이 있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세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돈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나 해서. 세림이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상훈이가 해외에서 벌어오는 것도 있고요. 순애는 세림이의 대답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에 세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애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주었습니다. 장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저녁 준비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세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쩍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정밀검사? 왜? 나이가 나이시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세림이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세림아, 나는 멀쩡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순애는 세림이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자신이 치매나 다른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 알리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세림이의 모든 행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해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장을 봐주는 것도, 심지어 요리를 해주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혹시 세림이가 나를 믿음직한 며느리로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순애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림이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근처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노인복지센터죠?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가족 문제인데 직접 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세리미가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 2시 순애는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계셨어요. 순애는 접수대에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한 고순애입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윤정 상담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이윤정 상담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고순애 어르신. 저는 이윤정 상담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며느리분과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순애는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예금담보대출 신청, 상가 건물의 감정평가, 그리고 세리미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말이에요. 이윤정 상담사는 순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 대상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융사기요? 네, 요즘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이윤정 상담사는 순애에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순애는 상담사가 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님,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어르신의 재산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와서 순애는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이신가요? 순애는 또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르신, 이건 긴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시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증거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며느리분이 사용하는 도장이나 서류, 그리고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세요. 혹시 가능하다면 녹음도 해보시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평소와 같이 행동하시면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저희 기관으로 직접 오실 수 있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리미와 맞서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연기를 해야 했어요. 세리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후 5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세리미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복지센터에 갔다 왔어. 요가 교실 신청하러. 순애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리미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요가요? 좋은 생각이네요. 운동하시는 게 관절에도 좋을 거예요. 세리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제 세리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순애는 세리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마, 그런데 너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게 됐니? 순애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당연히 제가 챙겨드려야죠. 고마워. 정말 친딸 같아.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감탄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순애는 세림이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세림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순애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세림이가 자신의 서류를 몰래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던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애의 예금 잔액과 부동산 가치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순애는 급히 가방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세림이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말이에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물 좀 마시려고. 순애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세림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3년 동안 헌신적인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순애는 침실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꼭 만나고 싶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경찰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세림이가 3년 동안 짜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나도 연기를 시작해야겠어. 순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도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과 만나기로 한 중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세림이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아침 8시 세림이가 평소와 같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에요? 응, 별일 없이 집에 있을 거야. 너는 오늘 뭐 할 거니? 저는 오후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행 볼 일이라니 혹시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행에? 무슨 일로? 아, 제 통장 정리하는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세림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순애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오랜만에 나가고 싶어서.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제 피곤해 보이셨는데. 세림이가 순애의 제안을 은근히 거절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럼 제가 일 끝나고 다시 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는 게 어때요? 순애는 세림이가 자신을 동행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오전 9시 반 세림이가 집을 나간 후 순애는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약속 시간이 10시였거든요. 기관에 도착했을 때 어제 통화했던 상담사와 함께 중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형사입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네, 정말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게 확실해졌어요. 순애는 어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방 안의 서류들, 메모장에 적힌 재산 목록까지 말이에요. 김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족형 금융사기라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며느리분이 실제로 불법 행위를 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상담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오늘 은행에 간다고 하셨죠? 혹시 어르신 명의로 뭔가 진행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김민수 형사가 순애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며느리분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시고 특히 금융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꼭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분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림이와의 두뇌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참고로 어르신, 며느리분의 이름이 강세림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회해 본 결과 이 사람에 대한 과거 기록이 있어요. 과거 기록이요? 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 사기 사건이었어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림이가 처음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순애는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전문 사기꾼이었다니요. 오전 11시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오후 2시쯤 세림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응, 은행 일은 잘 끝났니? 네, 간단한 일이었어요. 세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순애는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림아, 혹시 내 도장 본 적 있니?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도장이요? 서랍장 맨 윗칸에 있지 않나요? 아, 맞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순애는 일부러 건망증이 있는 척했습니다. 세림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정말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나 세림이는 순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순애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세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갈 일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순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무슨 일로? 아, 제가 새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상훈이가 돌아오면 이사를 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순애의 상가를 매매하려는 거였어요. 그래, 좋은 집 구경하러 가는 거구나.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정말요? 그럼 내일 오전에 함께 가요. 세림이는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순애는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을 데리고 가서 뭔가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는 거겠죠. 그날 밤 순애는 김민수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함께 간다고 합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순애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드디어 세림이의 정체를 밝혀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수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세림이의 계획을 저지할 결정적인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넣고 김민수 형사가 준 비상연락처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어요. 아침 9시 세림이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까지 신은 모습이 뭔가 공식적인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그런데 세림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정장을 입었니? 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니까 단정하게 입어야 할 것 같아서요. 세림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순애는 이제 그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세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사무소에서 간단한 서류를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뭔가 서명하라고 하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서명이라니?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아서요.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순애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작 사기꾼이 사기를 조심하라고 하다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번화가에 있는 큰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래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니 중년의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림 씨. 어머님도 함께 오셨네요. 네, 저희 어머님이신데 함께 보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공인중개사는 순애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소 대표 박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애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박정수 대표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매물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본 서류는 새 집 매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게 뭔가요? 순애가 당황한 척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소유의 상가 매매에 관한 서류예요. 세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상가를 왜 팔아? 나는 팔 생각 없는데?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상의했잖아요. 상가를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하셨는데, 세림이는 순애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치 순애에게 치매가 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정밀검사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박정수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서류부터 보시죠. 매매 조건이 아주 좋거든요. 순애는 서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상가의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15억 원 정도 되는 상가를 12억 원에 파는 계약서였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너무 싼 것 같은데. 어르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에요. 박정수 대표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순애는 최근에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받는 거예요? 순애가 매매 계약서의 수치인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제가 대신 받아서 어머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세림이의 말에 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이었다니요. 세림아, 그래도 내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박정수 대표가 서류를 순애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 어르신.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애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서 김민수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상가 매매 계약 강요받고 있음. 도움 요청. 잠시 후 사무소 문이 열리면서 김민수 형사와 동료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세림이와 박정수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일이세요? 세림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고순의 어르신으로부터 금융사기 신고를 받았습니다. 강세림 씨, 박정수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정당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수 대표가 항변했지만 김민수 형사는 단호했습니다. 고순의 어르신, 이 계약에 서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상가를 팔 생각도 없어요. 순애의 답변에 세림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상의했잖아요. 상의한 적 없어요. 그리고 세림 씨,
제가 당신을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네요.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었는지 아세요?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세림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가방에서 인감증명서 훔쳐간 것도 알고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 신청한 것도 다 알아요. 김민수 형사가 세림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세림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림이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수 대표도 함께 연행되었어요. 알고 보니 세림이와 공모해서 노인들의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일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세림이를 잡기는 했지만 3년 동안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세림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밝혔어요. 세림이의 범행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강세림은 이번이 4번째 범행이었습니다. 이전에도 3차례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왔어요. 4번째라고요? 네, 결혼을 빙자해서 고령자의 가족에게 접근한 후 몇 년 동안 신뢰를 쌓고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강세림이 훔친 돈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순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속은 다른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운이 좋으셨어요. 미리 발견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순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세림이와 함께했던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는 아직도 세림이가 요리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거실에서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 상훈이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탄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상훈이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 세림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상훈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어머니를 속이는 사기꾼이었다니까요. 상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순애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상훈이가 자책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고마워, 아들아. 하지만 내가 너무 신경 쓰지는 마라. 나도 이제 더 조심할 줄 알게 됐으니까. 이틀 후 세림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순애는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피고석에 앉은 세림이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어요.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까? 헌신적인 며느리인 척하면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주고 장도 봐주고 요리도 해주면서 저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순애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제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대출을 신청하고 상가 건물까지 팔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려 했을 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검사는 세리미의 과거 범행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세 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고령자를 속인 전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사기입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리미의 진짜 정체가 모두 드러났어요. 실제 이름도 강세림이 아닌 김미숙이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결국 세리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서위조, 사기, 그리고 상습범이라는 점이 모두 고려된 결과였어요. 판결이 끝난 후 순애는 법정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3년간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팠어요. 한 달 후 순애는 지역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을 사칭한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가 용기 있게 신고해서 범인을 잡으신 고순애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앵커가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며느리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전화가 오고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제 모르게 대출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배신감이 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순애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믿는 것도 용기지만 의심도 때로는 사랑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순애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 그리고 순애의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진짜 며느리들도 있었습니다.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더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순애는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세리미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말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순애는 복지센터에서 노인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속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믿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신고하세요. 순애의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아들 상훈이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강의하셨어요? 응, 오늘은 20분 정도 오셨더라. 다들 열심히 들어주셨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우시다니. 아들아,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세림이 덕분에 말이야.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세림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 사람도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길을 택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믿는 것도 용기, 의심도 때로는 사랑. 순애는 자신이 방송에서 했던 말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